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경찰 인력을 190여 명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구금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을 위해서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인데 일단 이 합동 대응팀이 이번 주 내에 송환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이 합동 대응팀의 성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합동 대응팀이 가서 신속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범죄 혐의자들이 캄보디아 당국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걸 바로 대한민국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 거고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 바로 이제 체포 절차에 돌입할 겁니다.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범죄 혐의에 따라서는 중한 범죄자도 있고 조금 가담한 경미한 가담자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고문이라든가 협박에 의해서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범죄자들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일단은 이 신체의 안전 이런 것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다행이다. 어떤 범죄 유무를 떠나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고 합동대응팀이 외교부 2차관을 필두로 해서 법무부, 경찰, 외교부 다 가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적극 협조한 것 같고 예.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여행 위험을 높였잖아요.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의 여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서 한국 정부에 좀 신속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다른 문제들도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구금된 한국인 송환 절차는 상당히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저는 성과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조치거든요. 사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정부의 대응이 필요했던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범죄자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그들을 빨리 송환하는 게 물론 사후 약방은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정부의 그런 대응이 앞으로 이 합동 대응팀이 귀국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지금 뭐 4단계 여행 금지 조치로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이게 직접 캄보디아로만 입국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을 거쳐서 입국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면밀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가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감에서는 청년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구인구직 검색만 해도 해외 근무를 광고하면서 국제범죄로 쉽게 유인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적을 했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합동대응 실무 TF를 꾸려서 의심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신속히 삭제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조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딱 보면 이제 저희들은 변호사로서 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가 있어요. 갑자기 구인 광고인데 주거도 제공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고수익을 하겠다. 이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고 가는 순간 이제 차에 태워서 이동을 하는데 범죄 단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어디로 가지 하고 있다가 도착하면 여권을 뺏기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범죄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범죄에 응하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문이나 협박은 없는 건데 범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너도 이제 범죄자가 됐으니까 한국에 가면 체포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핸드폰까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박에 못 이겨서 또 소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가담한다 할지라도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범죄자들을 전 세계까지 띄어서 데리고 와라고 하지만 이 범죄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의 법에 의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한국민들이 또는 조선족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 구인구직 검색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게 SNS라든가 민간 기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홀기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들, 네. 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조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응 TF를 구성하고 인터넷 게시글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점엔 동의하고요. 캄보디아 훈 총리가 우리에게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캄보디아를 비난할 게 아니라 자국 문제에 신경을 써라 했는데 전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런 사이트 뭐 이런 거 광고 삭제라 그러는데 사실은 광고 삭제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적인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청년들을 노리는 예. 그런 사이트 자체는 정말 사이트를 폐쇄하는 그런 강경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정보통신 국가인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삭제라든지 이런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외사국을 폐지한 것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이번 대응이 좀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예전에 외사국을 폐지했다고 해서 폐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외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조한다거나 또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체포해서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외사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청이라든가 이런 본청의 외사과도 한 100명 정도에서 절반으로 줄였어요. 예. 그런데 각 부처의 경찰서에 어떠한 외사과까지도 폐지됐기 때문에 1000명 가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제 범죄 공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이러한 그 납치 감금 신호가 급격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사국 폐지는 굉장히 잘못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또 캄보디아의 ODA 공적 개발 원조는 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할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좀 심각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소를 잃었습니다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서 다시 좀 소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국민 보호에 있어서는 예. 온 국가 조직이 그리고 여야 할 거 없이 한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경찰청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를 하고 조직 개편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 말 그대로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외사과를 폐지해서 형사 기동대로 만들었다.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네. 그 업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국제협력관실이라는 그런 대외 이런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였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내에서 어떤 보호 조치가 좀 부족하고 관심이라든지 그런 협조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뭐 ODA 문제는 다음번에 나오니까 예, 이제 더 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순한 인력의 축소 그리고 뭐 협력하는 예산은 뭐 돈이 많다면 늘려주는 게 국제 외교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국이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다라면서 공조가 잘 안 되면 직무유기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다만 위성락 실장은 ODA와 이 문제를 연관짓고 있지는 않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은 현직인 거잖아요. 현직에 있어서 공적 원조 개발 자금을 이건 뭐 캄보디아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또 범죄하는 엄격하게 보면 다른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는데 방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제재 조치로서 공적 개발 원조 자금까지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걸 연관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공적 개발 원조가 어떤 개발도상국의 어떤 원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어떤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세력과 결탁해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형식의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좀 사례 확인이 필요하고 통일교에서도 이런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올려달라라고 예.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또 결탁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조사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개발 원조 자금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눈먼 돈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캄보디아 관련 좀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저희가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5시간 뒤에 범죄 혐의자 64명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고 또 캄보디아 내무부와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를 했다. 또 캄보디아 내무장관은 한국인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구조를 지시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좀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이제 ODA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같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생각한다면 ODA 그러니까 대외 공적 개발 원조라든지 아니면 EDCF 대외 협력 기금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국격을 생각해서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우리가 국제적인 호구다 이건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거고요. 저는 예. 그에 맞게 아까 첫 질문에서 이제 신속 대응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국제사회에서 이제 받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돌려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 정부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6개월 동안 거대 정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감시라든지 비판의 의무는 전혀 손 놓고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다가 사건이 터지면 전 윤석열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ODA 당장 없앨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균형, 구조 잡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앞서 이제 저희가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또 추가된 속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20일 오전에 숨진 대학생 시신을 공동 부검할 예정이고, 또 정부 대응팀은 호송조 200명, 또 송환자는 64명, 네, 이렇게 총 264명을 호송할 예정이다라는 또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이 한국인 송환자들은 내일 오전 8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인천공항에 경찰 등 공항 현장 대응단이 215명이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64명 모두 범죄 혐의가 있어서 송환 뒤에 관할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와 관련된 대담은 여기까지 좀 나눠보겠고요. 또 저희가 대담 중에도 또 새로운 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대담 중에라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정감사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장경태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신동욱 의원님처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우리가 와 있는 동안
서영교 의원님 그만 가능해 주십시오. 나건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말하듯이 헌법재판관도 회의원들이 마이크 꺼져 있대요. 꺼져 있대요. 오늘 수사의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신속이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수갑 채용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속옷만 입고 저항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인? 지금도 존경합니까? 존경하냐 안 하냐 그 말 해보세요. 예스, 노로 대답을 하세요. 그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국정감사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행안위 경찰청 국감 이야기를 해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공방을 벌인 것 같은데요.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하냐인 거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 본인이 나가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일단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중립의무 이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범죄 혐의는 뭐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6차례 체포에 불응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체포영장은 발부되고 또 당연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영장은 기각됐죠. 이 기각된 이유는 어차피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체포 불응 우려가 있을 때 체포하는 것인데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범죄가 상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냐로 또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수사 이후에는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8시간 내에 풀려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된다면 경찰에서 좀 이렇게 꼭 체포라는 방식을 택해야 했을까? 그리고 이 방식을 택한다라고 했다면 좀 공개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출석을 불응할 경우는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론을 통한 공지까지도 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나갔을 것이고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체포해도 국민들이 전혀 뭐 우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체포되고 수갑이 채워져서 자꾸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다 보니까 이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또 잘하려고 하고 수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입장으로서 보면 경찰을 무시하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 이후 또 풀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또 6차례나 출석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 체포는 정당한 체포였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기획 체포죠. 그리고 경찰이 과익 충성.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좀 과하지 않았느냐 경찰이 그런 얘기가 상당 부분 많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장관급의 그런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한 게 어떤 과도한 그런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6번 뭐 영장을 뭐 그렇게 보냈다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예. 그게 8월, 9월 2달에 걸쳐서 6번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계속해서 바로바로 보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이 뭔가 이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강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모습에서 강한 질타를 받은 거겠죠. 이렇게 아까 이제 법사위 잠깐 국감 보셨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지금 의원들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동료로서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윽박만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보면 경찰에서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초조함이 계속해서 지금 정권 초기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오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경찰이 정말 과잉 충성을 한 거죠. 예. 네, 법사위 현재 국감에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을 두고서도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헌재에서 무죄로 만들어 보겠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헌법 재판소원 들어오면 무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데 예. 우리가 이제 헌법 공부를 할 때 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을 하지 않지? 왜 법원의 재판만 제외하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됐지?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은 완전 무결한 거야?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법원의 재판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젊었을 때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또 학자들 중에서도 독일법계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좀 다수의 의견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법원의 재판 중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헌법 재판을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조직과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소장이라든가 헌재 사무처에서도 입법자의 결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7년도인가요? 그런 판결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좋다. 다만 예산과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어떤 입법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헌법재판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민주당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여야가 좀 협의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면 좋을 것 같고 재판은 헌법 소원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법원에서 이제 일단 결정한 문제고 예. 헌법 재판을 그것과 연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재판 소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장은 공론회장이 열리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 재판 소원이 특정 사건 때문에 갑자기 논의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제가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해도 우리 조직을 더 그런 어떤 살리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공론회장 그리고 입법권자가 좀 해결해 줘라 이런 얘기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재판소원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이재명 살리기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법 파기 환송 결과에 대해서 아까 무조건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유죄거나 무죄거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우리 헌법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서는 사법권 독립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사법권은 3심제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재판소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 얘기고 말씀은 이게 민주당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이제 야당과 합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단 하나도 지금 이 거대 여당에서는 국민의힘과 상의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분리, 헌법 보장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현실을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뭐 거의 대통령이 될 뿐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판결을 하잖아요. 유죄 판결을. 그러면 그 기록이 트럭 한 대 분량인데 이틀이면 전원 합의 해부되고 이틀이면 거의 하루거든요. 그러면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부실하게 받겠지였는데 지금은 안 받겠구나요. 그러면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 보고
그림 전산에서 로그로 해서 컴퓨터로 봤다는데 그것도 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재판연구관이 써준 자신은 결론만 내고 재판연구관이 써준 대로 판결문이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위헌 위법적인 판결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조차도 이런다고 했을 때 많은 일반 국민들의 기록들은 뭐 아예 안 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마저 들어서 예. 지금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가 이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대법원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짧게 근데 좀 반론 듣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이승훈 위원장께서는 변호사 법조인이신데 사실은 그런 발언은 우리 대법관들을 정말 무시하시는 거 내지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해도 6시 정도에 뭐 이런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평상시에 그런 지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이진수 위원장 체포에 나왔을 때 어떤 선거법 시효를 얘기했었는데 그 시효를 거의 3배 이상 끌어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판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법관들이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 보지 않았을 거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고 얼마든지 그 시간에 검토할 수 있었을 거였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조희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검토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할 시간을 더 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네. 답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